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회계약론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계약을 한 사람들, 합의라고 하면 그 합의를 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계약론에서는 이 계약의 주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사회 내지 공동체의 존재가 최초의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원시적 합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원시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가 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전개 과정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치열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한 주체들, 이들의 지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이들은 왜 그 합의를 하였는가? 동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사회계약의 주체는 인간, 그것도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당연한 것 같아도 이런 사고가 나오기 시작한 무렵 유럽이 전근대적 봉건 질서, 집단이 우선인 사회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의 개인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개인이고 자기의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예상하며 감내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성인, 그야말로 어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의 개인은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리는 이미 사회계약 이전 상태에서 각자에게 다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으로 들어가면서는 책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개인주의하면 권리를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회계약 속에서 권리만 주장된다면 그런 합의는 필요 없는 거죠. 각자 합의 없이 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살 텐데 굳이 합의를 하고 권리만 주장한다. 기괴한 모순이죠. 그럼 이런 개인들이 어떻게 공동체로 또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말인가요? 로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를 향한 주장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집단의 의사이건 그것은 궁극적으로 개인들의 의사결정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집단은 이러한 개인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책임있는 개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어쨌건 사회계약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국가라고 보는 이 인식을 통해 합리적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인격 그 자체에 귀속되는 권리들, 그리고 개인을 뛰어넘어 사회적으로 부여되고 기대되는 특정한 역할, 직업 및 지위에 부수되는 책임과 의무 사이의 경계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로 나온 정치적 공동체가 근대국가라는 겁니다. 전에 드렸던 질문과 비슷한데요. 개인을 강조하는 사상, 개인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근대적 정치 개념으로 사회계약론만이 유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계약론만이 개인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계약론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지만 하나의 동질한 인식, 사고방식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 것처럼 개인을 수용하는 이론으로서의 사회계약론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이 갖는 접근 방식으로 인해 사회계약론자들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류학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몇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유로우며 다른 누구에 대하여도 평등하다는데 사회계약론자들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또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성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보통 자연 상태에서 인간성은 욕망과 기호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보는 시각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로서 각자의 생각과 행동의 교환은 사회적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도 역시 의견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을 수용하는 이론으로서 탁월하고 사실 이 정도 설명을 뛰어넘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계약론이 사람들마다 이걸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방향과 내용이 다른 것처럼 사회계약의 주체로서 인간, 개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흡스와 루소의 경우를 볼까요? 홉스 같은 사람은 원시적 합의가 갖는 개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첫 번째 인간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나는 첫째 사람 혹은 첫째 사람들의 집단의 자신에 대한 통제를 승인하고 내가 갖는 그러한 권리는 포기한다. 개인들이 갖고 있던 독립성이 첫째 사람으로 흡수되어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적 서열, 최초라고 하는 것에 계약 주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루소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독립적이며 평등한 인격을 강조합니다. 루소는 저마다 그의 권리 및 이에 부수된 것들을 완전히 양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이 동일한 이상 각자 내놓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약의 정당성은 인격의 대등함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개인들, 사회계약 이전의 개인들은 서로 어떤 교류도 없는 홀로 있던 존재였다고 가정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인간은 개인적 존재로 묘사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계약론자들에게 이런 개인은 고립적 존재가 아닌 종종 다양한 사회적 교류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상호 관계가 법으로 공식화되지 않았고 국가의 존재를 통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의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고유한 의미의 사회는 상호관계가 법으로 공식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사회계약은 한마디로 우리가 법 아래에 살겠다, 이렇게 약속하였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바로 보셨습니다. 스피노자는 그의 저서 신학 정치 논고에서 각자는 그 자신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공동체에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 다시 말해 최초의 합의, 원시적 합의의 주체인 개인은 자발적 양도와 제한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약속, 즉 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기 전, 사회계약 전의 인간에게는 권리가 우선이다. 이런 말이 기억나는데 굳이 법 속으로 들어가기로, 법 아래에 살기로 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사실 법으로 들어가는 순간 인간의 개인성은 제한과 한계라는 짐을 숙명으로 짊어지게 됩니다. 책임이 그런 것이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 바보라서? 뭘 몰라서? 사회계약을 통해 절대국가에 복종하는 개인은 우둔하거나 비천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 이전의 상태에 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모든 사회계약론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신념을 공유합니다. 사회는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방종을 향한 원시적 인간의 무한한 갈증을 통제하는 곳이라는 인식이죠. 여기서 원시적 인간은 사회계약을 하기 직전의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였고 또 무한히 자유롭고 싶어하는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자유는 지속될 수 없으며 종국적으로 무질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계약 전의 인간들은 경험적으로 또는 선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야말로 그냥 놔두면 가장 큰 자유의 적이 된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묶어두기 위한 합의에 들어갔고 이렇게 탄생하는 곳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란 바로 이런 원시적 자유를 구속하는 규칙들과 한계들을 그 본질로 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개인의 본성과 사회는 근본적인 충돌 내지 모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회 속에서 개인의 모든 본성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하고 싶고 느끼고 싶은 대로의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사회, 정치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건 자기 모순이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간의 본능과 본성에 대한 제한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루소보다 한 세기 앞에 살았던 17세기 영국의 존 밀턴이 그의 저서인 왕과 통치자의 임기에서 주장했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여기에 적합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복종이 아니라 명령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그리 살아왔다. 그러다가 점점 잘못과 폭력에 빠지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 모두의 파멸로 이어지리라 생각되자 사람들은 각자를 구속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해악을 가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한편으로 이러한 합의를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으로 대처하여 방어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도시, 마을 그리고 국가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단순히 신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들은 어떤 권위를 만들어 거기에 평화와 공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물리력으로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권위와 자기방어 및 보존의 권리는 평온과 질서를 위해 원시적 및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것이며 이 권리에 의해 만인이 서로 묶이기도 하는 바 그래서 최소한 각자는 자기 자신이 부분적인 법관이 되어야만 한다. 밀턴은 인간이 원시적 자유와 평등을 양도함으로써 법의 시대, 법과 권위 아래에서의 제한된 자유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유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이 사회계약론자들에 있어서의 사회는 억제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루소나 칸트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억제야말로 자율적 규칙 내에서 누리는 자유로서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습니다.